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약간 좀 지루했고요. 코타 시장은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은요, 제가 좀 그 영화의 한 대사였죠. 유명한 대사인데요. 그걸 조금 인용해 봤습니다. 까르페 디엠, 유동성을 즐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를 즐기라는 겁니다. 장 자체가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고 뭐 장중 조정으로 끝나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잘 오지 않는 장이거든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현재 지수 좀 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 우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즐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좀 큽니다. 오늘은요, 까르페 디엄 이 한 단어로 시장 그리고 또 오늘을 끝내주는 전략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영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잖아요. 혹시 네네. 영화 보셨나요? 네, 봤죠. 네. 원래는 최근에도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요. 네. 방금 제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웃으셨어요. 해설위원님께서 처음 저는 안 들어봤다고. 웃었어요. 영화를 그 단어를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영화를 안 보셨나 봐요. 그 유명한 영화를. 네. 저 안 봤어요. 영화 속에 보면은 기존에 틀에 박힌 교육을 받던 아이들에게 이 새로운 네. 선생님이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또 좀 더 이 바뀌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르페 디엄 현재를 즐겨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건데요. 네. 지금 어찌 보면 투자자들이 그 이전에 틀에 박힌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 비슷한 모습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한껏 좀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즐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국내 주식 투자가들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심한 것이 2,000포인트 넘어서면은, 돌파하지 못한다. 박스권에 갇히게 맞아요. 되고, 네. 펀드 안매가 나옴으로써 또 무너질 것이다 하고, 또 한 가지 또 트라우마가 뭐냐면, 중국 시장에 예전에 한 10년 전에 크게 투자했다가, 금융위기 오고, 중국 시장이 반토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인사이트 펀드. 네, 그렇죠. 그때 돈이 엄청나게 몰렸었는데, 그때 많게는 반토막 이상 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합수효과가 돼버려가지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자리가 오게 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실제로도 지금은,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보면 기관들은 많이 팔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약간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펀드 규모가 주식형 수익 적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78조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2,000포인트 넘었을 때는 대부분은 다 한 150조 원 이상의 규모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절반밖에 안 남아있는 규모고, 물론 이제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ETF라든지 ELS라든지 다양하다 보니까 좀 빠져나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박스권 돌파의 가능성이 좀 있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저금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1.75%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제 판단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지금처럼 기업별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측면도 있지만 실제 다른 신흥국들 급등하는 동안 거의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인도만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신흥국 정치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가격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물론 이제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조금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런 트라우마에 좀 벗어나서 유동성의 힘을 좀 믿는 방향으로 당분간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떤 신호, 강력한 신호, 시세 분출이 크게 나면서
뭐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외국인들을 뭐 몇 조 원씩 뭐 일주일 동안 판다든지 하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추세에 순응하는 까르페 디엠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업종별로는 좀 어떤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주도했던 쪽이 올해는 뭐 대중주 스타일의 기업들이 거의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특색은 뭐 정권 업종은 실적이 일단 뭐 정권사에 있는 지인들하고도 만나보면요. 금융위기 이후로 그 매매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뭐 고객이 조금 늘고 있고 거래대금도 조금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또 저금리다 보니까 채권 수익이 또 많이 난다. 예,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정권사 후배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1분기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 더 늘고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더 늘고 있으니까 또 저금리 사항이고 지난달에 금통위에서 저금리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채권 수익도 더 늘어난다 본다면 2분기까지는 일단 정권 업종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쪽은 역시 정권주. 그 다음에 건설업종도 최악은 지나갔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실적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조선, 철강, 뭐 기계 많지만 화학 업종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화학 업종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그런 쪽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증시 유동성 랠리와 관련해서 근거를 좀 여러 가지 들어주셨는데 펀드 환매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료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준비하신 자료가 이 코스피 지수 구간대를 위주로 쪼개서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정권 예탁권에서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시면 2000포인트, 2000에서 2050포인트대에서 가장 집중이 되고요. 오히려 또 2000포인트 가까워졌을 때 195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단위가 지금 10조, 14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조, 14조, 그다음에 2050에서는 뚝 떨어져 가지고 그죠?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1조 6천억, 이제 2150, 2200 가면은 거의 뭐 1000억 단위대로 떨어지거든요. 9천억대, 7천억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려운 구간은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경험상 보면 2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물량이 나왔고요. 2100 이상에서는 오히려 펀드 안매가 많이 줄고 있다. 왜? 이 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시장이 정말 가려고 하나? 이런 이제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안매를 좀 멈추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는 이 개인들이 계속 지금 펀드 안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투신하고 개인들이 다시 같이 외국인과 함께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대세 상승,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용 잔고가 또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 판단에서는 지금은 일단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고 결국 이제 펀드 안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순수한 자금들이 다시 시장의 상승을 배팅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오버슈팅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들 관련해서요. 예탁금은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요. 네네네. 간접에서 빼서 직접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고 신규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13일자로 보니까 한 7천억이 저희도 이제 계속 방송에서 반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7천억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20조 원까지 예탁금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뭐 대중주 아까 이제 운영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예전에 지난주인가 신트로이카라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를 넣어주셨잖아요. 증권 건설에 은행은 빼고 뭐 지금 증권하고 건설에다가 바이오 제약 화장품까지 넣어서 이제 이런 쪽들이 아마 최근에 어떤 그 대중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은 개인 자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쪽 섹터들은? 일단 그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기업들이 이런 쪽이에요. 증권, 네, 쪽. 증권, 네. 건설, 네. 또 몇십만 원짜리가 제약, 아니라 바이오 이런 거요? 몇만 네. 원짜리고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도 보면은 잔잔한 기업들도 많고 네. 실제로 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소비 쪽에 기대거나
고령화 수혜주들은 제 판단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그런 시세 흐름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뭐 4,000포인트 돌파해서 무서워 보이지만 제 판단에서는 중국은 우리 시장으로 따진다면 1900 후반대에서 2000년대 초반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자본시장을 다 개방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대에 다 개방했거든요. IMF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로 우리 시장이 오른 규모를 보면 외국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힘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그 소비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패러다임이 수출에서 소비로 넘어갔다. 그러면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쪽이 어느 쪽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예전 같은 거는 산업재나 자본재 쪽보다는 소비재 쪽. 먹고 사는 네, 거 그죠. 이런 거는 뭐 이거 화장품 쪽이라든지 네. 뭐 밥솥 파는 회사들 뭐 거기다가 또 뭐 웅진코에 같이 뭐 이렇게 뭐 가전 소비 이런 것들 환경이나 파는 회사들, 뭐 물, 네, 예, 환경, 네. 뭐 물류 네.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13억 인구가 이제 2명까지 또 나올 수 있게 했잖아요. 네네. 예. 네, 그러면 이거 뭐 순식간에 또 15억, 20억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상당 기회를 줄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산업적으로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소비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시면은 장기 수혜주들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대중적인 성격을 띤 종목군들은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예. 당연히 지금은 수혜를 계속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업종이 지금 그 한 석 달 정도 엄청 올랐잖아요. 예.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1등입니다, 상승률. 네, 상승률로 따지면 엄청 올랐는데 예. 이게 이제 실제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네네, 예.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주도주들이 다시 시세를 계속 뿜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미리 선반영이 돼가지고 과도하게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웬만큼 나와서는 좀 실망하고 가격 조정 기간 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예. 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차기 새로운 주도주가 2분기 어닝 시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건 당연히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되고 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좀 쉬었던 기업들이 또 네.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순환매 차원에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장에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삼성그룹주가 아닐까 네네, 싶어요. 네. 제일모직 심지어 2시간 때는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막판에 또 풀리면서 마감이 됐고 결국 종가 보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삼성 SDS 한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미리 좀 전달해 드릴 때는 시장에서 아무런 분석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어리둥절해하면서 급등 원인의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후반에 기사들 좀 보니까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루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저도 갑자기 오늘 제일모직이 막 급등해서요. 저도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막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뭐 별로 꽤 없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결국 이제 뭐 찾아내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차기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배 구조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지주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루머가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역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일모직과 SDS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장중에 그런 재료와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풀리면서 막판에는 상당히 크게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일단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삼성의 이 지배 구조 변화, 그러니까 이 후계 구도의 변화는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올해 안에 작년에 생각보다 빠르게 제일모직과 SDS 상장시킨 걸 보면 아마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인 신호들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제일모직과 SDS가 정말 수혜를 받을 건가.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기업들을 팔아서 상속세를 낸다 이런 루머도 퍼지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 기업들을 판다면 그때 팔기 전까지는 이 기업들의 주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 판단에서는 제일모직도 주가를 올려놓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서 뭐 지분을 매각하고 현대글로비스처럼 매각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죠? 현대차그룹처럼. 네네, 예. 근데 제 판단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 논할 이유가 없다. 전혀 이재용 부회장에게 때 유리하지가 않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팔든지 아니면 합병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 홀딩스라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주가 관리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일단 제일모직은 가장 지주회사 전환을 수혜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고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제일모직은 계속 주가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DS 같은 경우는 특히 사물 인터넷 쪽 지금은 하는 것은 인터넷 그 IT 서비스 쪽 그룹사 내에서 그다음에 물류 쪽을 다 밀어줬거든요. 앞으로 삼성전자 하고 있는 물류 쪽 다 밀어줄 거예요. 왜 실적을 끌어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 판단에서는 삼성 SDS가 사물 인터넷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요번에 우리 바로 옆에 상암동에다가 데이터 또 센터를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물 인터넷 쪽에서 삼성전자가 나아갈 때 삼성 SDS가 후방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회사의 덩치를 계속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SDS 쪽으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삼성 SDS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루머 듣고 얼떨결에 좀 따라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루머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종목 내일 급락하는 거 아닌가 또 막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들고 가도 된다는 네, 말씀이신 단기로는 거죠? 뭐 내일 당장이라도 뭐 그런 내용이 가시적으로 뉴스가 안 되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긴 흐름에서 본다면 밸류 측면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죠. 부담이죠. 네. 근데 그렇죠. 뭐 네. 제가 주식 투자도 저도 한 17년 해봤지만은 이게 밸류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결국은 밸류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그 기업의 가치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근데 제 판단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 홀딩스 지분을 끌어올리는 그 시점까지는 이 두 회사의 가치를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삼성그룹이라는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보신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투자하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판단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운영님 얘기 듣고 있으면 뭐 주식은 사람을 참 더 겸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만들고 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 제일모직도 아까 제가 대중주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이쪽도 그 개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주식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떤 대중주 성격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제일모직도? 정 살 게 없으면 아마 제일모직을 사서 그냥 들고 가보자 이런 전략도 괜찮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주식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이게 실적대로만 가주면 좋은데요. 예.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작년까지만 보면은 그 조선, 화학, 철강, 기계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몇 년 동안. 네. 그런데 예. 또 올해 보면은 또 기존의 우량주들 뭐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뭐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나마 좀 올랐지만 네네, 그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밸류 차원에서 비싸긴 해도 실적 자체가 되게 나빠진 건 아닌데 제 판단에서 이런 것 같아요. 기관이 단기 시세는 주도하거든요. 대부분. 네네, 예. 외국인들이 예. 단기 시세를 주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기관들이 이게 이게 아니고요. 기관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3개월, 되기 6개월 때문에 정도의 성과를 예. 자꾸 보다 보니까 예. 아주 빠르게 매매를 하게 되고 네. 단기 성과에 자꾸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 게임은 보통 기관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은 산업재 쪽이나 납부과대주 네. 쪽이나 정권주 쪽이나 건설 쪽이나 이런 데를 선택했다 보는 게 맞고요. 네네, 예. 이쪽에서 기관들이 한 3개월, 6개월 플레이를 하다가 수익을 챙겨 나오면서 그때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문제인데 순환매 차원에서 분명히 대형주를 편입을 하거든요. 이쪽 대형주를 줄이면 네네, 예. 삼성전자를 좀 하이닉스를 팔고 뭐 하이닉스를 또 사면 삼성전자를 줄이고 이런 것처럼 업종별로 이제 이쪽을 줄이면서 이쪽을 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타이밍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나 SDS도 그렇게 기관이 주도하면서 끌어올려주면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좀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전반적인 내일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즐겨도 될까요? 네, 까르페 디엠. 네.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요. 네. 그 실적 장세로 이제 전환돼야지만이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납부 가대주들이 올라왔다 보시면 돼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몇 년 동안 많이 빠졌던 네네, 기업들만 예. 올라왔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적장으로 변하면서 실적주들이 가져야지 올 1분기 때 소외받았던 분들까지도
하반기까지 봤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당장은 뭐 시장이 뭐 크게 변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뭐 외국인들 사고 기관들 좀 팔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힘겨루기를 하겠지만 네. 결국은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실적주 위주로 또 주도주가 재편될 가능성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자기 보유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잡으시고 안 올랐던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의 승부수는 좀 어디다가 띄우면 좋을까요? 그 내일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보고 한다면 네. 조금 순환매를 노려가지고요 조선업종 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단순한 논리 같아요. 조선업종은 제가 거의 매매를 안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제일 급락했다가 제일 빨리 올라왔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움직임이 거의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미비합니다. 네, 저점 붕 떠요. 대비해서 네. 붕 뜨고. 그래서 근데 저는 논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납부 가대주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순환매는 들어올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네, 예. 이런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같이 소외받았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트레이딩 차원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뭐 이번 주 다음 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판 승부수 조선주에서 띄워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코스닥이요. 700 지금 코앞까지 왔잖아요. 여기에서 한 봉에 좀 뚫어줄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갈까요? 사실 이 지수 질문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짜증을 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네. 지수, 그러니까, 그런데 또 심리적으로 네, 네. 사실 29, 30이 다른 것처럼 699하고 700은 또 1포인트 차이지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게 크거든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뭐 뚫어내고 빠질 것인지 뭐 그냥 갈 것인지 쉬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코타 시장 이야기할 때 시가총액상으로는 이미 사상 최대치를 그렇죠. 경신하고 네, 있다고 네. 말씀을 신고가죠.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 가지거든요.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그 경험적으로 느낀 건 뭐냐. 신고가를 시장이 돌파를 하든 종목이 돌파를 하든 간에 그건 질적인 변화거든요. 그 질적인 변화를 자꾸 거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신용장고 아까 저 그래프를 안 보여드렸는데 네네. 뭐 지금 보니까 3조 원, 코스닥만 해서 한 3조 원 중반 합해가지고 부분 한 나까지. 7조 원 정도 거의 되는 다 것 됩니다. 같은데요. 7조. 네. 그러면 이게 아주 네, 좀 지금 신용장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을 보면 되는 거죠? 녹색이 신용정보. 네, 녹색이 네. 신용장고인데요. 저기 지금 5%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네, 합해 보면 계산해 보면 한 7조 원 정도 가까이 육박했어요. 근데 저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2조 원 늘은 거예요. 네, 2조 원 정도 늘었으니까 분명히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막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지만 큰 흐름에서 이 유동성의 힘을 본다면 네. 제 판단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 네.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요, 월요일 날 끝내주는 전략 한마디가 버블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거 어제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외국인 바이코리아, 아, 그리고 예, 오늘 예. 카르페디엄 계속해서 시장을 즐기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6일 목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산업생산 나옵니다.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나오고요. 4월 베이지북 발간됩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제시하는 연준의 경기 판단 결과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의 회의 예고돼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유로존에서는 20일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금리 결정도 함께 예고돼 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기 회복과 함께 고개를 들고 있는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이와 함께 2월 무역수지 함께 발표됩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상호 변경하는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GI브루는 엠젠으로, 아이네스쿨은 룸투코리아, 페코전자는 코웰 패션, CS엘솔라는 MBK로 상호를 바꿉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인트로메딕, 바이넥스는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두산건설, 대원미디어가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L에너지, STS 반도체, 대유에이텍, 뉴로스, CTL은 신주인 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네. 중국의 GDP 6년 내 최저치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실적보다는 유동성에 좀 더 거는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버블이 주는 이 오버슈팅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지 아닐지를 투자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내일 또 좀 추가 상승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